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오늘도 아주 유익한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왜 우리 엠코 글로벌의 신신식 본부장님이 커버드 콜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저도 사실 한번 해봤지만 종종 유용할 때는 있으나 웬만하면 위험하니까 이거 제대로 알고 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마라. 네, 해보니까 남들 올라갈 때는 별로 안 올라가.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 물론 배당률이 좋지만 분배금을 많이 주지만 그러니까 뭐 하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게 금융상품이지. 좋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하지.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드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까 그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횡보장이나 딱 이렇게 타겟팅해서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배당 안전한 ETF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야, 꼭 좀 억울하다. 꼭 그래 ETF 커버드 콜 꼭 그런 것만 아니야. 요즘 나오는 커버드 콜 또 막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 커버드 콜을 하는 이유가 커버드 콜이 뭐 중요하거나 뭐 꼭 이래서가 아니라 요거를 공부하다 보면 다른 파생 상품들도 이해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미 대충은 아시지만 저런 점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온갖 잡다한 금융 상품들 하나하나 그냥 배우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게 이제 커버드 콜이 무슨 콜옵션 이런 게 파생 상품이 결합된 상품이라 그런 거라서 사실 좀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스포츠로 치면 러닝거 같은 거예요. 권투 선수나 축구 선수나 태권도 선수나 일단 아침엔 다 러닝 하잖아. 커버드 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현업에 계신 진짜 선수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우리나라 파생 상품의 1인자. ETF로 그냥 본인이 그냥 개척했다. 한국의 ETF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큰 형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얼굴이 좋아졌어. 창규도 잘 있었니? 네, 커버드 콜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배웠어요. 좀 압니다 이제. 그런가요? 제가 최근에 커버드 콜 관련된 방송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이론에 치중하고 있다. 뭐 콜옵션이 뭐고 풋옵션이 뭐고 물론 알면 커버드 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콜옵션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커버드 콜 ETF를 운용하는지 운용하는 사람이 한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커버드 콜 ETF가 누구한테 적합한지 그리고 저희 같은 운용사가 뭘 꿈꾸는지 저희도 꿈꾸는 게 있습니다. 꿈꾸는 게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ETF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프로님한테 간곡하게 저 한 번만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저희 3년 만인데. 정말. 그러면 오늘 뭘 배워? 커버드 콜 ETF 뭘 배우면 됩니까? 일단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제목 따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명한 커버드 콜 ETF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기에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또는 연금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커버드 콜 ETF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타이거 ETF가 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아니면 ETF 운영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커버드 콜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한 옵션 매도의 비중, 콜옵션 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콜옵션 매도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안 막으면서 기초자산의 상승을 열어두면서 어느 정도까지 콜옵션을 매도해야 기초자산의 상승 그리고 ETF 자산의 상승을 꾀할 수 있을지가 저희의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커버드 콜은 상승이 조금 막혀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덜 올라가게 구조를 짤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인 거죠? 결국 세 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커버드 콜도 기초자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얘기 드릴 게 옵션 매도 비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 매도를 100% 쳐버리면 상승이 완벽하게 가로막힐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어떻게 비중을 줄이는지도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줄였더니 성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상승기에는 어떻게 성과가 나왔고 횡보기에는 어떻게 성과가 나왔고 그리고 하락기에는 어떻게 성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실제 커버드 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적정한 옵션 매도 비중을 통해서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쫓아가면서 원금도 성장하고 분배금도 성장하고 그리고 분배금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꿈꾸는 커버드 콜 ETF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커버드 콜 얘기하면 가장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배율. 1억 원 갖고 100만 원 준다면서요. 그리고 앞에 좀 위험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따박따박. 따박따박.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단어는 진짜 금기시되는 단어예요. 저희는 펀드, 즉 집합 투자 기구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분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따박따박이란 말이 통용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요즘 커버드 콜 ETF에 관련된 기사들을 심심찮게 보면은 야, 따박따박 월 100만 원 준대.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정도 주는지 한번 찾아갖고 왔어요. 연 분배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대부분의 커버드 콜 ETF는 월배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100원 줬어. 100원 줬고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야. 그러면 이걸 12달로 환산하면 1,200원이니까 지금 10,000원이니까 연 분배율은 12%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12개월 동안 분배금을 다 모아서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 방식으로 연 분배율을 계산한 건데요.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무려 연 분배율이 18.35%입니다. 그러면 1억 원 넣었으면은 1,800만 원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50만 원 나옵니다. 세금 떼기 전에. 그러니까 1억 원으로 월 100만 원 준대요. 아니요 150만 원 주는데요. 이게 커버드 콜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얘는 뭘 통해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까? 분배를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분배율이 좋겠다. 높을 때 리스크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이 분배율이 진짜 지속 가능한 분배율이냐, 내년에도 줄 수 있냐, 혹시 장이 꼬꾸라지면 또는 테크 주식이 혹여나 박살이 나면 어떻게 이 상품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려보고 싶은 거죠. 그걸 알려면 라이즈가 아마 KB에서 하는 맞습니다. 네. KB 자산운용이 하는 저 ETF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알면 요거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구나.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뒤집어 보면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은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단순히 커버드 콜 연분배율이 높으니까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분배의 원천이 있냐, 그 분배의 원천이 지속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쭉 살펴보니까 재밌다. 이게 재밌을 일이냐?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때리라 그러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그래서 1억 원으로 100만 원 준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150만 원 주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총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가 46개가 있어요. 46개가 있고 다음 장표 보시면 설정액은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을걸? 12조입니다. 12조. 12조면 어느 정도 느낌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상장된 ETF의 순자산 총액이 220조 정도 됩니다. 220조 중에 12조가 커버드 콜 ETF입니다. 그러니까 12조 그러면 꽤 많은 숫자예요. 커버드 콜 ETF 들고 있는 분들이 12조 원어치 들고 있다는 거죠?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팔린 ETF가 12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성공한 거네.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저는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게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우상향?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순자산 총액이. 사람들이 계속 ETF를 더했지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입소문을 더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펀드라면 깨지 않는 펀드다 계속. 그렇죠. 저 빠져나왔어. 살짝 내려오죠. 그게 저입니다. 어쩐지 저희 회사에 환매가 들어왔더라. 안 대표님.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융상품 시장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상향되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과거 옛날에 ELS
예, 뭐 ELW 뭐 이런 유의 상품들 외에는 이렇게 모습이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품들은 반드시 뜯어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언더스탠딩에서도 커버드콜 관련된 방송을 많이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랬던 커버드콜 ETF가 계속 경고는 나오고 있어요. 야, 커버드콜 이거 너무 확정 수익도 아닌데 확정 수익처럼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분배율이 높으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2024년 9월에 커버드콜 ETF의 명칭이 한번 대폭 변경됩니다. 이 사건을 꼭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요. 예. 그 전까지는 커버드콜 ETF가 커버드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 한국에서는 파생 상품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뭐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생 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최근에 예.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진짜. 파생 상품 누가 하냐? 네, 누가 하냐. 그래서 과거 초창기에는 커버드 콜, 콜옵션 이런 명칭을 안 썼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 아, 그런 식으로 했구나. 예. 그리고 12% 프리미엄, 15% 프리미엄 이런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쓰게 됐고요. 좋은 말로 했네. 좋은 네, 말로.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아, 뭔가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일반 등급도 있지만 프리미엄 등급 아니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리고 또 우리가 프리미엄을 뭐 속된 말로 P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야, 예. P 주고 샀어. 야, 이 아파트 얼마 주고 샀어? P 얼마 주고 샀어? 그 P가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15%를 무조건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 합성은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그리고 데일리 뭐 고정 커버드 콜 뭐 아니면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번 바뀌게 된 거니까 커버드콜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게 불과 2024년 9월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야, 이 분배 괜찮겠어? 이 정도 분배율 나오겠어? 라는 의구심은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순매매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커버드콜 ETF의 전체 AUM 추이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는 46개 커버드콜 ETF의 개인 순매매를 더한 거예요. AUM이랑 똑같이 움직이죠. 예. 예. 근데 분명히 리스크가 있었어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던 것처럼 2024년 9월에 뭐 소비자 경보 발생하면서 야, 이거 15% 프리미엄 15% 확정해서 주는 거 아니야. 조심해. 제목에다 넣지 마. 제목에 넣지 마라는 것을 2024년 10월에 한번 경보를 발령했었고요. 예. 그리고 2025년 1월 올해 초였죠. 해외에서 배당받은 것을 보통은 연금 계좌에 배당 안 떼고 100% 다 줬었는데 예. 배당을 떼고 주기 시작한 게 2025년 1월이었거든요. 이때도 저는 커버드콜 업계에 있으면서 이걸로 말미암아 좀 주춤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해외 배당금에 대해서 이중 관세가 안 되는 국내 커버드콜로 또 투자자들이 몰리더라고요. 네. 국내에 상장된 기초물을 바탕으로 한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중과세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순매매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커버드콜 ETF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커버드콜이 저렇게 인기 있는 건 그 말 그대로 분배금 때문이지 않습니까? 분배금. 네. 분배금이 이렇게 높다고? 네. 야, 이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분배금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파헤쳐 봅시다. 네. 그러려면은 일단 3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커버드콜 해도 콜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예. 마치 우리 자동차의 옵션 사항처럼 콜옵션은 일종의 옵션 장치예요. 메인은 엔진이거든요. 그 엔진은 기초 자산입니다. 기초 자산이 비중이 훨씬 크다. 훨씬 큽니다. 기초 자산이 저는 절반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이 옵션, 그 다음이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 자산부터 꼼꼼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ETF 분배금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식은 배당, 채권은 이자, 예. 옵션은 프리미엄, 그리고 그렇죠. 뭐 부동산 리츠. 참고로 부동산 커버드콜은 아직은 없지만 뭐 나중에 되면은 뭐 부동산 30에 뭐 커버드콜 뭐 이렇게 결합된 상품도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있겠죠? 그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어서 요걸 모아가지고
분배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월배당 ETF, 커버드콜 ETF를 가지고 월배당 ETF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월분배 ETF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주식은 배당, 채권은 이자, 옵션은 프리미엄, 부동산은 임대료. 이걸 모아서 월분배 형태로 주는 것이 월배당 ETF의 모습이다. 예. 참고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5년 7월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26조 2항에 의거해서 유보 가능 금액은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이 유보 가능 금액이거든요. 예. 이걸 제외한 모든 펀드, ETF 상품은 1년에 1회 이상 배당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커버드콜이랑 상관이 없는데 여태까지 채권형 ETF는 배당을 안 했었어요. 채권은. 근데 이제는 채권형 ETF도 배당을 하니까 그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형 ETF는 여태까지 꾸준하게 쌓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꾸준하게 쌓아가다가 연말쯤에 배당 한번 빵 해서 뚝 떨어졌다가 또 쑥 쌓아가다가 빵 해서 뚝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 나올 거예요. 예. 참고로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토탈 리턴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재투자하는 그런 ETF들이 사라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 짬짬이. TR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TR 다 없어졌고요. 단지 유일하게 TR 허용한 게 한국 기초자산 한 TR만 허용해줬어요. 그거는 약간 예외적으로 한국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좀 투자자들을 많이 유인해야 되니까 한국물을 기초로 한 기초지수에 대해서만 TR을 허용해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분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받는 커버드콜은 월분배지만 월분배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은 분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자산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초자산을 제가 많이 좀 그림을 좀 다양하게 그려놨는데 혹시 가장 많은 게 뭐라고 보이시나요? 기초자산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30년 국채네요. 예, 미국 30년 국채. 저게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아요. 그게 무슨 S&P 500, 네, 뭐 코스피 네. 그런 게 제일 많은 게 아니고 그거보다 채권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미국제 30년 지금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 계속 금리 인하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얘기 아니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3년, 4년, 5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커버드콜 상품은 좀 기초자산이 안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기초자산에서 분배가 나오는 게 주식에서는 배당 나오고 채권에서는 이자 나오니까 예, 예. 이걸 분배 재원으로 삼기가 너무나 좋았던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커버드콜의 제일 쥐약은 기초자산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쥐약이잖아요. 네. 오르는 건 덜 먹는데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네. 안 떨어지는 걸 기초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채권이야말로 최고죠. 채권은 근데 네. 옆으로 기지. 네. 안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면 예. S&P 500이나 네, 뭐 네. 이런 나스닥 뭐 이런 그래도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채권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약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30년 국채 예. 변동성은 만만치 않을 텐데. 만만치 않죠. 계속 떨어졌는데. 네, 근데 30년 떼고 그냥 채권만 오케이. 예, 예. 채권만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또 한국적인 투자 문화가 이때 맞닿아 떨어진 것 같아요. 미국은 언젠간 금리 인하를 크게 할 거니까 금리 인하 자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미국제 30년이 좋고 미국제 30년을 기초로 커버드콜을 만들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미국제 30년이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이 뭐죠? 테크. 그 다음이 배당. 그 다음이 나스닥100. 그 다음이 코스피 200. 그 다음이 슈드. 그 다음이 S&P 500. 근데 이거를 나라별로 제가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서 나라별로 좀 뜯어드렸어요.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79.3%가 다 미국 누구게요? 거네. 미국입니다. 예. 결국은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맞아요. 기초자산이 우상향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따져보면은 미국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게 우상향 할 것 같으니까 콜옵션도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분배금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그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우상향하는 속도가 빠르면 우상향을 가파르게 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옵션 가격도 올라가는데요. 오르는 게 맞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면 옵션 가격도 빠져버립니다. 아,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옵션 가격이 비싸서 저걸로 하는 게 좋아는 아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치만 예. 그치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야 커버드콜 언젠간 망해 언젠가는 이거 원금 이하로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언젠가에 많이 사용됐던 기초자산이 한국이었어요. 옛날 커버드콜의 99.9%는 한국물을 기초자산으로 했어요. 그리고 장표 보여드린 것처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커버드 콜이 안 좋았잖아. 원금 이하로 떨어졌잖아. 그랬을 때 기초 자산은 한국물, 특히 코스피 200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200은 장기 박스권이었고요. 그리고 우상향하는 경우보다는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기초 자산을 첫째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미국으로 바꿔놔도 성장성이 보장되는 테크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배당 그리고 안정성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슈드 이런 것들을 커버드 콜의 기초 자산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커버드 콜이 옛날과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끝에 보시면은 좀 재미난 것들이 좀 있어요. 금 커버드 콜도 있어요. 네, 물론 규모가 조그맣긴 하지만 금 커버드 콜도 있고 그리고 요즘 중국 주식 좋잖아요. 알리바바 커버드 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커버드 콜 업계 저처럼 운용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산을 커버드 콜로 만들면 좋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금 커버드 콜은 금값이 올라도 저 금 커버드 콜 ETF 투자자들은 금값 오른 거는 못 먹어요? 못 먹지. 네, 못 먹죠. 못 먹지. 네. 그러니까 아주 일부는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먹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초 자산에서 변주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기 팔란티어, 테슬라 막 이런 게 있는데 테슬라 변동성이 진짜 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죽음이네. 그러니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땐 별로 안 오르고. 금 저거 되게 좋다. 금 뭐 별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건 못 먹잖아. 그리고 안 대표님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커버드 콜은 채권 혼합형이에요. 얘가 많이 들어가봤자 30%밖에 안 들어가요. 물론 30% 들어가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변동성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게 된다면 옵션에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높은 분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저희는 기초자산에서 커버드 콜의 안정성 그리고 기초자산에서 커버드 콜의 높은 분배율을 주기 위해서 변주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왔는 옛날 커버드 콜은 문제가 생겼어. 결국은 옛날 커버드 콜은 원금 까먹었어. 그 옛날 커버드 콜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한국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초자산에 제가 MDD랑 분배율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나스닥 100, S&P 500, 코스피 200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 수익률이 17%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10%,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8%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적어놓은 것이 이 나스닥 100을 기초로 하고 있는 ETF의 분배율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 성장하고요. 분배율은 대략 한 15%.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 성장하는데 분배율은 11%. 즉 무슨 말이냐면 그 기초자산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분배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성장률에 비해서 분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옛날 데이터까지 썸해가지고 성장률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최근으로 좀 잘라보면은 코스피 200도 거의 10% 이상 거의 2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성장률 그리고 17%의 분배율 요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커버드콜 상품은 하락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기초자산들이 최근 3년 동안 MDD가 얼마냐를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는데 최근 3년 동안 MDD를 본다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고점 대비해서 22% 정도 떨어졌고요. S&P 500은 18%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고점 대비 한 14%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커버드콜 투자자가 우려해야 되는 주가가 급락하는 기초자산이 급락하는 사례 는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이프로님도 아시겠지만 S&P 500이 뭐 이 상태에서 뭐 20% 30% 떨어지지 말란 법 있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MDD 데이터를 커버드콜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한 커버드콜 기초자산의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MDD를 얻어 맞으면
얻어 맞으면 내 원금에서 저기 예를 들면 22%가 까지는 겁니까? 네. 일단 10,000원에서 어찌 됐건 콜옵션 매도가 프리미엄을 일단 받아서 그만큼은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MDD만큼 그냥 원금이 까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을 할 텐데 실제 지수는 내 ETF도 회복해요? 덜 회복하지. 그때부터 중요한 게 어떤 옵션 매도를 쳤느냐예요. 어떤 옵션 매도를 쳤느냐? 네. 어떤 옵션, 콜옵션 매도에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그 커버드 콜이 그 커버드 콜 ETF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선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맞아요. 어떤 커버드 콜도 있어요? 맞아요. 그 따라 올라갈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옵션 매도의 변주를 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옵션을 뭐 일부라도 매도해 놨으면 콜옵션을 매도했을 거고. 그러면 올라가는 것만큼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콜옵션 매도라는 게 내가 얼마에 살 가격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제가 사는 거니까. 조금만 판 커버드 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방금 그건 분배금은 그럼 좀 적겠네요. 분배금은 좀 적을 수도 있죠. 오케이. 네, 그 얘기는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자산 중에 슈드 그리고 미국제 30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뭐 상장한 이후부터 연평균 수익률이랑 MDD는 여기서는 그냥 MDD를 제가 주황색으로 좀 적어놨어요. 슈드 같은 경우에도 MDD 참고로 MDD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상 편의상 마이너스를 안 집어넣은 건데 슈드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27% 정도 빠졌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제 30년도 고점 대비해서 17% 빠졌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뭐 대표적인 테크 지수죠. 얘는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빠진 적이 있으니까 항상 기초 자산을 선택할 때는 이런 MDD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장표를 준비해 갖고 왔고요. 이 뒤에서 말씀드리는 옵션 매도도 한번 꽝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끔 옵션 구조를 설계하느냐 거기에 방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기초자산이 떨어질 확률만큼 내가 대충 분배금을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또 다시 기초자산이 리커버리 할 때 반등을 할 때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커버드 콜 ETF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배금이 떨어지는 리스크만큼 대충 비슷비슷해 하면 그냥 해볼 만한 거고. 그리고 또 기초자산이 30% 뭐 MDD 30% 딱 맞고 10,000원이 7,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시 10,000원까지 갈 수 있냐 없냐. 네, 왜냐하면 콜옵션 매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건 계속 장애물 역할을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옵션에서 변주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옵션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커버드 콜 ETF의 옵션 매도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커버드 콜, 일반 커버드 콜, 타겟 커버드 콜.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복잡하네. 여기서부터 복잡하죠. 자, 고정 커버드 콜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옵션 매도 비중을 정해놨어요. 100%가 아니라 나는 100% 하면 상승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고정 방식은 100%를 안 하고요. 10%. 나는 전체 자산의 10%만 막아놓겠다. 20%만 막아놓겠다. 30%만 막아놓겠다. 이게 고정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면 막아놓은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은 상승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로 막아놓으면 100% 올랐으면 난 90%가 올랐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거 10%는 뭐로 막아요? 분배 내려고. 조금 주는 거 하려고? 분배금을 만들려고. 그리고 그 분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옵션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상승을 막아버리면 아까처럼 10,000원에서 7,000원 됐다가 상승을 100% 막아버리면 얘는 7,000원에서 못 올라가는데 계속 분배를 때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분배 100원씩 때린다고 생각하면 얘는 계속 6,900원, 6,800원, 6,700원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되는 게 요즘 커버드 콜의 가장 큰 핵심이고 고정 커버드 콜은 아예 옛날 커버드 콜이 100% 상승을 막았다면 고정 커버드 콜은 10%, 20%, 30% 요 정도만 옵션 매도를 쳐서 분배금 주고 상승을 따라가겠다. 이게 고정 커버드 콜입니다. 올라갈 거를 조금 띄어다가 분배금으로 뿌리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매도 치겠다. 대신에 비중은 고정되어 있다. 아니야. 비중을 고정하면 옵션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하면 방금 아까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급락해버리면 옵션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이때는 고정을 할 필요가 없이 옵션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옛날에는 한 계약 때려도 되는 10계약 때려야 되는 것을 5계약만 때려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고정하면 너무 안 좋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연 분배율을 정한 다음에 그 분배율에 맞춰서 옵션 가격의 변화를 따라가서 타겟팅
연 분배율을 타겟팅해서 옵션 매도 수량을,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자. 이게 바로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타겟 커버드 콜이 좋냐, 고정 커버드 콜이 좋냐,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원 하던 커버드 콜 ETF가 시장 급락을 맞아서 30% 급락을 맞아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타겟 커버드 콜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옵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조금만 쳐도 되거든요. 조금만 쳐도 내가 원하는 분배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은 왜 비싸졌어요? 옵션 가격이라는 것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이거든요. 내재 가치는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뭐 지금 시장이 100인데 105 행사가의 콜옵션은 5만큼이 내재 가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들어간 게 시간 가치예요. 기대치가 뭐냐면은 내일 옵션 가격이, 선물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빠르게 올라갈 거냐, 빠르게 떨어질 거냐, 전문 용어로는 델타라고 하는데요. 그 델타만큼의 기대치가 붙어서 거래되는 게 옵션 가격인데, 자 보세요. 시장이 30%가 갑자기 하루에 빠졌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더 빠질 거야. 왜냐하면 30% 빠졌으니까 뭔가 나쁜 악재가 있었을 거야. 이 프로님께서 대규모로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갖고 있는 펀드 자금을 대규모 매도 때렸기 때문에 내일도 또 때릴 거야라고 기대하는 사람과 아니야, 이만큼 떨어졌으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내일은 급반등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겠죠. 아니야, 여기서 30% 떨어졌으니까 이제 시장은 그만 멈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콜옵션 가격도 비싸지고 풋옵션 가격도 비싸지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니까. 설명 잘한다. 네. 근데 시장이 하루에 30% 떨어진 게 아니라 1년 내도록 떨어져가지고 30%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옵션 가격이 비쌀까요? 싸지겠네. 옵션 가격이 오히려 싸지겠죠. 1년 내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날마다 요만큼씩 떨어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 만에 30%가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시장은 멈췄어. 더 이상 시장은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니야, 더 확 떨어질 거야. 아니야, 급반등 일어날 거야. 그래서 옵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타겟 커버드 콜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죠. 옛날에는 10계약 쳐야 되는데 이제는 한 계약만 쳐도 되겠네. 이 정도만 쳐도 연 분배율 10% 만들 수 있겠네. 이게 바로 타겟 커버드 콜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이 들어간 커버드 콜은 옵션의 비중을 조절한다.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타겟 커버드 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급락해서 30%가 빠졌다. 그러면 옵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 치니까 조금만 매도 치면 상승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다? 많이 따라갈 수 있다. 많이 따라갈 수 있다. 이게 타겟 커버드 콜의 정신이에요. 타겟 커버드 콜로 하면 올라갈 때 조금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대신에 이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장이 너무나 평온해요. 너무나 평온해서 옵션 가격이 거의 껌딱지예요. 그러면 매도를 많이 쳐야 되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일반 커버드 콜은 소위 말하는 100% 커버드 콜을 치는 일반적인 건데 비중을 잠깐 볼게요. 비중을 보시면은 누가 제일 많죠? 잘 안 보이시죠? 제일 밑에 위클리? 타겟이 제일 많죠. 왼쪽에 있는 차트. 타겟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고정. 이런 순서대로 커버드 콜 ETF의 AUM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타겟이 많구나. 왜 타겟이 많은지 이해되시죠? 조금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자. 사람 손으로 좀 만회해보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커버드 콜 ETF를 운영하는 친구들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을 해서 옵션 주문을 내야 되겠죠. 그럼 타겟 커버드 콜은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겠네. 좀 비쌀 수 있죠.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저도 사람 손이 많이 가니까 조금 더 비싸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월물이 보통 옵션 월물은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점 당기고 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옵션을 매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기가 있는 위클리 옵션도 매도 치고요. 매일 만기가 있는 데일리 옵션도 매도를 칩니다. 저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대표님, 저 월급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주급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런 1급 차이.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냥 그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 옵션의 구조가 다 달라져요? 다르진 않습니다. 옵션의 구조는 다르는데 옵션 만기 월물을 데일리 옵션을 매도 칠 거냐, 위클리 옵션을 매도 칠 거냐, 먼슬리 옵션을 매도 칠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먼슬리가 많겠지. 먼슬리가. 근데 이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갈 일이 많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녀분들한테 용돈 주셔야죠. 그런 분들한테는 위클리 또는 데일리 옵션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죠. 우리는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도 노리겠지만 인컴도 노리거든요. 월 분배. 그러면 이 인컴의 재원이 일당으로 받으면 매일매일 쌓일 거 아니에요.
먼슬리로 받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쌓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들어오는 건 짧을수록 좋긴 좋은데 그럼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일리는 맨날 주문해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데일리 맨날 주문내니까 롤오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더 비싸거나 네, 뭐 그리고 비용이 또, 드는구나.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예. 내가 데일리 옵션으로 커버드 콜을 치고 있는데 예. 시장이 미친 거예요. 맨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데일리 옵션에서 맨날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먼슬리로 봤을 때에는 야 맨날 요만큼 움직이다가 월간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움직였네. 이러면 월간 내에서 인컴을 획득할 수 있겠지만 데일리 같은 경우 맨날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데일리 커버드 콜을 쳤으면 어떤 날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당을 받을 거냐, 주급을 받을 거냐, 월급을 받을 거냐. 타겟에다가 데일리로 하는 게 제일 액티브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제일 액티브한 느낌. 제일 액티브하고 수수료도 제일 비싸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했다면 상승 못 막아요, 상승 막혀 있어요, 상승 못 쫓아가요. 이거는 옛날 얘기,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고요. 이제는 타겟 커버드 콜, 고정 커버드 콜, 그리고 커버드 콜도 먼슬리 안 치고 위클리 치고 데일리 쳐가지고 계속 인컴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인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저희 같은 ETF 운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네. 자, 옛날에는 상승 참여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OTM이란 방식을 썼어요. OTM이 뭡니까? ATM은 현재가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사가가 ATM, 그리고 현재가 기준으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OTM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그 행사가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잠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지수가 100이에요. 예. 100인데 ATM 행사가는 100이에요. 예. 지수가 100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100 콜옵션을 매도 친 게 아니라 105 콜옵션을 매도 치게 되면은 저는 상승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 거죠? 105까지 열려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ATM을 쓸래, OTM을 쓸래, 그걸 통해 가지고 상승을 조금 열어주는 방식을 썼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커버드 콜 ETF를 보면은 ATM, OTM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ATM, OTM을 왜 쓰냐? ATM은 지금 현재가가 ATM 행사가기 때문에 요 현재가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상승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럼 무조건 막히는 거 무조건. 네네네, 무조건 막히는 거죠. 옛날 100% 커버드 콜 매도 방식이라면. 그렇지만 OTM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가 100이 아니라 105니까 요 100일부터 105까지 여기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약간의 레인지를 좀 둔 거군요. 요 방식밖에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살아있다 보니까 지금 커버드 콜 ETF에도 ATM 커버드 콜, OTM 커버드 콜들이 있으니까 그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집어넣어 봤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계속 열심히 설명했던 타겟 커버드 콜, 고정 커버드 콜. 결국은 타겟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 상승,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옵션 가격에 따라서 수량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F14 톰캣의 가변익 같은 게 타겟 커버드 콜. 원래는 그러니까 105까지만 먹고 105 이상 나가면 그냥 매도 콜옵션 쳤기 때문에 그냥 하나도 못 먹는 건데 전통적인 커버드 콜은 요거를 더 올라가도 한 106, 107까지는 먹을 수 있어. 더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못 먹어.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살짝 그래프로 조정할 수는 있어. 그 말이네요. 네, 타겟 커버드 콜은 F14 톰캣의 가변익이고요. 왜 가변익을 쓸까요? 당연히 고속 주행에서는 날개를 좀 접어가지고 고속 주행에 편하게끔 날개를 접는 거고, 저속 주행일 때는 양력을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 멋지죠? 비유 멋진데 역시 그 비행기는 최창규 본부장님 어릴 때, 저 어릴 때나 저 탑건에 나오던 그 요새도 날라다니니까 F14 나 뭔지는 알아. 탑건이야. 이랬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 이런 거거든. 그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온 프라모델에서. 그래서 ETF는 방산 ETF가 최고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커버드 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괜히 뻘소리고요. 자, 고정 커버드 콜은 아예 톰캣인데 날개를 고정시킨 거예요. 날개를 고정시켜서 나는 항상 저속이나 고속이나 날개를 접고 다닐래. 이게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날개가 접혀 있으니까 뭐 비용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쉽겠죠. 딱 매도치는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원 하던 게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옵션 가격이
콜옵션도 비싸지고 풋옵션도 비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0,000원일 때도 10% 매도, 7,000원일 때도 10% 매도. 그러면 7,000원일 때는 10,000원일 때는 10% 매도가 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거꾸로져서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황인데도 10% 매도를 치면 옵션 매도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긴 하죠. 전체 자산 중에 옵션 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니까 고정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장이 급반등해도 옵션 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등을 못 쫓아갈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자, 제가 여태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야, 그러면 내 커버드 콜 ETF가 옵션 매도 얼마나 들고 있어?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 몇 %? 들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갖고 왔어요. 네. 이거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을 계산하는 공식을 갖고 왔는데요. PDF라는 그 ETF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여주는 그 장표, 그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KER 420929482201 201 코스피 위클리 C2509 W4 어렵죠. 여기서 제가 시간이 2시간만 더 있다면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200 위클리 C라는 것은 콜옵션이라는 거고요. 25-09라는 것은 2025년 9월 위클리 4 4주차 때 만기가 되는 행사가 482.5 콜옵션을 마이너스 0.7계약 매도 쳤다. 그리고 25년 9월 4주차 행사가 480을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매도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몇 계약이죠? 1.4 계약. 그러면 1.4 계약 곱하기 코스피 200 지수 480 곱하기 그리고 승수가 한 계약당 25만 원이거든요. 25만 원을 이 원 CU 가격으로 나눠주면은 대략 16.62%의 옵션 매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걸 누가 계산해요? 이거. 아니요, 계산하셔야 돼요. 진짜 커버드 콜을 이거 계산해서 분들은...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그냥 질문 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드릴게요. 와, 이거 너무 복잡하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국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얘는 승수가 25만 원인데 그런 S&P 500이나 나스닥 100 선물 옵션은 승수가 100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계약 1.4 계약 그리고 S&P 500이다. 그러면 S&P 500이 한 6,500포인트니까 6,500포인트 그리고 100불 이렇게 하고 환율 1,400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원 CU 지금 현재 전체 이 한 덩어리에 해당되는 원 CU 가격으로 나눠주면은 몇 % 옵션 매도 비중으로 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써주지. 너무 그래? 진짜 너무 미친들. 한번 알겠어요. 그러면 16.62%잖아요. 이거는. 네, 그럼 84%만큼 상승을 열어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6%만큼은 상승해도 못 먹어. 네, 못 먹어. 근데 80% 정도는 먹어. 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요 정도 16% 정도 매도를 하면은 7% 연간 7%의 분배율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 200의 분배율은 어느 정도예요? 그래. 그냥 코스피 200의 분배율은 2% 정도입니다. 2%? 네네네. 그거보다 5% 정도 많은 대신에 맞습니다. 상승의 20%를 토해내는 거야. 16%를 토해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략 20%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토해낸다는 뜻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을 정말 내가 많이 투자하신다면 괜찮은데? 옵션 매도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저 옵션 매도 비중은 왜 계산 해주지 왜 안 해요? 그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제가 방송 나와서 할 게 없어요. 그럼 저것도 그때그때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액티브. 그리고 바뀌니까. 이거는 당연히 옵션 프리미엄, 즉 옵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타겟이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 목요일 만기가 있으니까 목요일 만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내가 갖고 있는 커버드콜 ETF의 PDF를 열어보면은 분명히 이런 이상한 단어가 들어와 있고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저는 커버드콜을 정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거는 분배율이 7%를 추구하는 건데 추구라고 쓴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뜻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저게 분배율이 아까 보여주셨듯이 막 18% 이렇게 간다. 네. 그러면 저
매도 비중이 콜옵션 매도 비중이 한 뭐 60% 막 이렇게 되는 거의 거예요? 한 40%, 50%, 예, 50%까지 가면은 한 10% 이상 나올 거예요. 아, 50% 이상 가면 10% 이상 간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을 그냥 포기하고 상승분의 절반 포기하고 네. 10% 정도 먹는 거고 네네네. 더 먹고 싶으면 더 포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항상 커버드 콜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죠. 아니 근데 이건 알겠어요. 근데 밑이 뚫려 있다니까 밑이 뽕.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커버드 콜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밑을 완벽하게 막는 밑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아예 그냥 인버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밑을 막아달라는 건 좀 너무 양심 없는 얘기 아닌가요? 네. 아니 오를 것 같으면 그냥 오를 걸 사면 되지. 저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그럼 옵션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 옵션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백 먼슬리 옵션 ATM 행사가의 프리미엄을 그냥 가격을 합계로 쭉 나타낸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한참 좋을 때는 3.98%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어요. 가격이 3.98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0이고 그리고 행사가 100인 ATM 행사가 100인데 요 옵션이 한 2 정도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포인트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100 나누기 2니까. 2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2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가 2.98이 됐다는 것은 3까지 3 정도에 거래된다. 그럼 100만 원어치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오른 것만큼 네가 먹는 그 콜옵션 가격, 콜옵션 하나 살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3만 원 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만 원 주고 행사가 100인 옵션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BEP는 얼마죠? 103 이상 가요. 그럼 결국 시장이 103 이상 가야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3 주고 샀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시장이 급락상세가 연출됐다는 뜻이에요. 한번 날짜를 한번 볼까요? 2024년 8월이네요. 8월에 좀 떨어질 때였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타겟 커버드 콜은 이런 때가 오히려 행복하다. 오히려 2에 거래되던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1.7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1.7 정도에 거래되는 콜옵션을 2.98에 3에 거의 2배 매도 칠 수 있으니까 절반만 매도 치면 되는 거죠. 그 추구하는 2배가 나온다. 네. 그리고 고정 커버드 콜은 3이어도 10%, 뭐 1.7이어도 10%. 그러면 고정은 예를 들면 저런 상황에서 하면 분배금이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 대신 먹는 거는 적은 대신에. 이럴 때 고정 커버드 콜은 분배금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었죠. 이런 것들은 저희처럼 실무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커버드콜 ETF가 너무 커지면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현상 많이 그 콜옵션을 매도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콜옵션 가격이. 특히 만기가 되는 날 그 3시 30분까지 거래가 되고요. 3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는 다음 월물만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월물은 3시 30분에 종가 나오면 그걸로 딱 끝나는데 차근 월물은 3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롤오버 하라고 시간을 열어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데 위클리 커버드 콜은 가격이 떨어져요. 뭐 때문에? 위클리 커버드 콜 롤오버 때문에. 매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커버드 콜 워낙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자꾸 매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업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목요일 날 3시 35분에 차근 월물 옵션 사면 3시 40분 정도에는 수익 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그때 무조건 다 파니까. 그 정도로 일종의 웹도덕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커버드 콜 시장이 커졌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퍼져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정상화됐습니다. 사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커버드 콜은 단순하게 뭐 상승을 막아요, 못 쫓아가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옵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분배율 그리고 또 상승 참여율 등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저거는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영향은 좀 있으나. 벌써 시간이 다 돼갔네요.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콜옵션.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즉 커버드콜 ETF를 매수자가 많으면 네. 그만큼 콜옵션을 자꾸 파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옵션을 팔게. 그걸로 그냥 내가 먹을 걸 너한테 팔게 하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한국 파생 시장이 옛날에는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던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라졌고 예. 일부 외국인 뭐 LP, 마켓메이커, 뭐 하이 프리퀀시 이런 친구들 외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버드콜 ETF 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이즈 커버드콜 ETF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옵션에서 그 이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겠군요. 오히려 옵션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 커버드콜은 매도만 치니까 매수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약속된 분배금은 잘 못 주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 상황이 정확하신데요. 제가 2%가 그때 제 질문했다고 진짜 간만에 칭찬 한번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개념을 이해했다는 의미거든. 근데 저는 실증적으로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고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초까지는 실제로 커버드콜 ETF의 롤오버로 인해서 옵션 프리미엄이 낮게 거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옵션 프리미엄이 낮게 거래되니까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떨어졌다고 해도 한 0.02%, 0.03% 정도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분배금으로 따지면 1원, 2원 뭐 이 정도 차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십몇 조씩 그 몰려도 네. 옵션 시장은 네. 니 왔냐 하는 애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네. 왜 그래요? 그럼 이 많은 옵션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 프리퀀시라든지 뭐 마켓 메이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제가 또 한 번 더 알고리즘이거든요. 한 번 더 설명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하여튼 차지한 비중이 적다. 네. 여전히. 네. 그리고 또 한 방향 매매만 하니까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커버드콜 ETF가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더 커질 수 있는데 일단 매도만 하는 플레이어다 보니까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제가 빠르게 하이 프리퀀시. 결론 뭐 부분으로 있어 보여. 하이 프리퀀시. 자, 이제 성과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과연 커버드콜 ETF가 잘 따라갔냐 상승기에, 그리고 횡보기에 정말 이익이 났냐, 그리고 하락기에는 얼마나 깨졌냐를 제가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로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기 제가 날짜는 밑에 표에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놨습니다. 상승기는 2005년 6월 20일부터 9월, 그리고 하락기는 언제부터 언제 다 적어놨는데요. 상승기 S&P 500 같은 경우에는 13.7% 올랐는데요. 코덱스 미국 S&P 데일리 커버드콜 OTM 같은 경우에는 12.9% 못 쫓아갔죠.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은 그래도 코덱스보다는 조금 낫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두 커버드콜 ETF는 무슨 차이가 0.1%포인트를 갈랐을까요? 하나는 데일리고, 하나는 타겟 데일리고, 하나는 그냥 데일리. 그냥 데일리 커버드콜 OTM은 옵션 매도 비중이 100%예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타겟 그 데일리 커버드콜은 옵션 매도 비중이 10%였어요. 타겟이니까 좀 비중을 또 조절하고. 대신에 코덱스 같은 경우는 OTM이었기 때문에 ATM 대비해서 OTM만큼 행사가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분만큼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OTM이 아니라 ATM이었다면 12.9가 아니라 그거보다 못 나갔을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보니까 타겟 그냥 S&P 500 그냥 ETF하고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하고 큰 차이는 안 났네요. 큰 차이는 안 나죠. 물론 제가 이 방송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커버드콜 ETF의 역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뭐 그런 시계열상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상의 미비한 점은 있겠지만 일단은 타겟이 좀 더 상승을 쫓아갔다. 그리고 하락기 볼게요. 하락기 같은 경우에는 15.5% 하락했는데 코덱스는 14.2% 그래도 1.3% 포인트 덜 빠졌고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빠졌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덱스는 100% 콜옵션 매도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10% 그 정도밖에 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거의 S&P 500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횡보기가 참 재밌는데요. 횡보기 같은 경우에는 0.9%인데 오히려 코덱스 상품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야, 횡보기에는 커버드 콜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무슨 커버드 콜을 쓰고 있다?
데일리 커버드 콜을 쓰고 있어요. 데일리니까 수수료 조금씩 계속 내니까. 네, 수수료 내고 또 데일리니까 아무리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 2% 움직여버리면 여기서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횡복이라고 해서 커버드 콜은 수익이 날 거다. 마음 턱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거는 여기에서 분배율은 빼고 계산한 거예요?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분배까지 계산해서. 네, 다 그럼 포함해서. 실제로 ETF의 내 차트를 보면 왜 이렇게 덜 올랐어라고 느낌이 들겠네요.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배금을 더해서 토탈 리턴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더하면 그렇다. 네. 그리고 나스닥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스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은 네 종류의 ETF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나스닥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100% 커버드 콜 나스닥배, 그리고 요게 데일리 커버드 콜, 그리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것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 커버드 콜 상품은 역시 상승을 못 쫓아가요. 네, 상승을 못 쫓아가지만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그리고 데일리 커버드 콜 OTM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거의 많이 쫓아가요. 네, 많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상승장에서는 커버드 콜이 불리하네요. 상승장에서는.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모자라잖아요. 네. 다 하락도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게다가 수수료가 커버드 콜이 좀 비싸잖아요. 좀 더. 예, 조금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오를 것 같으면 네. 그냥 S&P 500을 하거나 그 말이 코덱스 정답이에요. 200을 그냥 하면 되지. 네, 그 말이 정답이에요. 굳이 커버드 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커버드 콜은 누구한테 적합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연금 인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금 적립기 말고 인출기. 예. 어차피 S&P 500 갖고 있었으면 팔아서 인출해야 되니 맞습니다. 팔지 말고 분배금 받아라. 네. 세금은 어때요? 분배금의 세금과 팔았을 때 세금. 일단은 연금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는 세제 이연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은 연금 계좌에서 받는다면 3.3에서 5.5%니까 15.4% 세금 내는 것보다 확실히 세이브가 많이 되죠. 그래요. 그럼 그걸로 S&P 500을 샀다가 그 안에서 팔았으면 S&P 500 ETF를 팔든 팔아도 3.3% 양도 차익에 대해서 똑같죠. 예, 맞습니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그치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입세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내가 S&P 500 ETF를 10,000주 갖고 있어요. 이걸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올해 1,000주 팔아서 9,000주 됐어요. 내년에 또 1,000주 팔아서 8,000주 됐어요. 내년에 7,000주 됐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 입세 마치 마지막 입세를 보면서 마지막 입세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만 커버드 콜 ETF는 내가 안 팔아도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 나오니까 주식 수는 그대로 있고 계속 인컴이 나오니까 그래서 느낌이 그렇다. 대신에 근데 늘 제자리잖아 잔액이. 근데 차트는 그대로고. 근데 내가 잔고에 계속 계좌 주식 수가 줄어드는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평가액이 안 올라도 좋다. 네. 그래요? 난 평가액이 중요할 것 같아. 나이 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조금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콜옵션을 통해서 상승을 쫓아가고 뭐 분배를 받고 뭐 그런 걸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분배율이 너무나 커져 버리면 분배락이라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율이 너무나 커져 버리면 기초 자산이 완벽하게 상승해주고 또 타겟 커버드 콜을 통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원금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분배보다는 좀 적당한 분배, 또 적당한 분배가 낫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그만큼 따라가는 적당한 분배가 결국은 우리의 커버드 콜 ETF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일본에 이런 월지급 형태의 펀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이런 유의 상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결국은 월지급식 일본의 매월 분배형 펀드의 운용 자산도 이런 고분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분배율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초 자산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옵션 매도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분배율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옵션 매도 비중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보고 그리고 또 내가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인컴을 받아서 월분배를 받아서 생활하는 이런 연금 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커버드 콜이 정말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남길까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요령은 커버드 콜 ETF를 나는 그래도 하고 싶다. 뭐 월배당이든 주배당이든 뭐 일배당이든 하여튼 따박따박 나오는 걸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일단 기초 자산이 좀 안정적인 게 그래도 좋다. 떨어질 때 그냥 막히니까. 너무 많이 오면 또 배 아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움직이는 게 좋다. 그래서 1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커버드 콜의 기초 자산으로 많이 썼던 게 채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뭐 금리에 따른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커버드 콜은 채권부터 시작한 거예요. 채권 시작했다가 슈드라고 대표되는 배당주로 갔다가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 금융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배율을 높여볼까? 그러면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큰 테크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자산의 선택 그리고 내가 어떤 정도의 분배금을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옵션 매도 방식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매월 좀 고분배가 원해. 그러면 고정 커버드 콜이 좀 맞거나 일반적인 커버드 콜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내가 계획적인 연금 생활자를 꿈꾸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또 타겟 커버드 콜이 맞을 수가 있고.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약간 오를 것 같은데 살짝 자신 없어. 그러면은 분배율을 조금 포기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콜옵션 비중이 좀 낮은 상품을 하고 내가 이건 진짜 횡보할 것 같아.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거기에다 분배금이 제일 많은 걸로. 그래서 그리고 데일리 커버드 콜로. 그렇게 선택한다. 그게 제일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기초 자산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방법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따져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연분배율, 분배율 이거 하나만 갖고 소팅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연분배율이 높으면 또 해외사를 갖고 와가지고 야 테슬리를 봐라. 테슬리가 그건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류의 상품을 허용해줄 리가 없어요. 금융감독원이. 그런 테슬리와 같은 고분배 상품을 허용해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례를 갖고 와서 한국의 커버드 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또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저 같은 ETF 운용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들도 커버드 콜의 단점, 한계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지만 또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또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한번 저희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뭐 건전한, 현명한 커버드 콜 ETF 투자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배금 많이 주자고 좋아만 하지 말고.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봐라. 분배금이 많으면 그만큼 상승이 막혀 있는 거고. 그리고 상승이 막혀 있다라는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매도 비중 계산해 봐라. 옵션 매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건 불가능하다. 한번 보고 계산 좀 해보고 정말 얘가 80%일 때 얼마 올라갔고 70%일 때 얼마 올라갔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은 정말 현명한 커버드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본부장님이 회사 돌아가셔서 그거 좀 공시하는 방법을 좀 계산해서 그 분배율 매도 비중 공시하는 방법 좀 우리 미래 에셋이 좀 주도적으로 해보자. 참고로 요즘은 ETF 운용사들도 자본 차익이랑 그러니까 배당금 분배 차익이랑 별도로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용사들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분배로 얼마를 먹었고 가격 상승으로 얼마를 먹었는지 다 이제 분해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투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진일보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럼 앞으로 내가 생각한 기초 자산이 100만큼 오를 때 나는 얼만큼 따라갈 거냐?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100만큼 올랐는데 분배로 얼마를 먹었고 또 가격 상승으로 얼마를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아까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나스닥을 갖고 있나? 내가 갖고 있었던 기초 자산의 한 20% 정도만 콜옵션을 매도해 두면 앞으로 상승하는 거에 80%는 내가 먹고, 그렇죠? 그리고 연 5% 정도를 추가로 마치 배당처럼 먹을 수 있다. 한 20% 매도면은 5%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스닥은 변동성이 더 크니까. 그 말은 내 이익에서 5분의 1, 20% 5분의 1만 희생하면 연 5%를 확정적으로 먹는다는 말은 계속 하나도 희생 안 하고 들고 있으면
5, 25, 연 25%를 먹는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시장이.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야, 나스닥이 그렇게 오를 거야. 그래, 그렇게 오를 거야. 한 2, 30% 오를 것 같아. 라고 믿는 투자자들의 그 믿음을 나는 돈으로 바꾸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야. 알고 봤더니 25% 안 올랐고 한 15%밖에 안 올랐어. 내가 더 현명했지. 이게 이제 커버드 콜 투자자의 생각이고 아니야. 20% 넘게 오를 거야. 너 5% 받고 만족했지? 아니야. 나는 40% 올랐지. 뭐 이러면 그렇지. 40% 올랐으면 그중에 20% 회생한 거면 하나 궁금한 건 8%를 회생한 거구나. 그 커버드 콜 ETF에 들어가면 오래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짧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배당으로라도 복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저 본부장님, 저 나스닥백 커버드콜 ETF 들어갔는데요. 가격이 떨어졌어. 이거 좋아요, 나빠요? 혹시 거기서 분배 받은 걸로 뭐 하시나요? 비트코인 사시나요? 엔비디아 사시나요? 테슬라 사시나요? 만약에 당신이 거기서 나오는 분배금을 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투자 안 하고 가만히 놀리고 있다. 그러면 나스닥 100을 하십시오. 그냥 차라리. 오히려 당신은 지금 젊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되는 시기니까 오히려 역복리라고 할 수 있는 인컴을 뽑아내는 이런 상품은 오히려 당신이 또 다른 투자처가 있어서 이걸 기계적으로 뭐 테슬라를 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역복리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벌써 1시간이 훅 갔는데요. 네. 근데 저 한 반밖에 못 한 건데. 네.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한 보따리씩 갖고 와서 해주세요. 커버드콜 말고도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뭐 커버드콜을 일단 수치적으로 이렇게 상승기에서는 어떻게 숫자가 나왔고 하락기에는 어떻게 숫자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전달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상승이 막혔어, 하락에선 방어가 돼, 횡보기에서 수익 난다며 이런 이제 막연한 논리들을 좀 숫자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본부장님 가족분, 뭐 아내분이든 가족분들은 최 본부장님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편이겠죠? 아닙니다. 와이프는 저한테 월급을 받으면 저한테 송금을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아예. 네. 와. 와이프 용돈 주고 나머지 돈은 제가 다 송금 받습니다. 와. 포트폴리오가 직접 다 관리해야. 네, 맞습니다. 와. 자산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놨어요? 비밀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안 불러주실 것 같아요. 이거 공짜로 어떻게 들으려고 그랬나? 그럼 다음에 나올 때는 꼭 얘기해주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고빈도 매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랑 최창규 본부장님 개인 포트폴리오 살짝 공개. 요까지 그럼. 알겠습니다. 네. 어렵다. 오랜만에 하여튼 뭐든지 거래야 거래. 오랜만에 오셔서 재밌는 얘기 잘 배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